자, 기본이론 과정 17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교재 148페이지예요. 148페이지 시간 세 번째부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특성은 특별한 성질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가 부동산이지요. 부동산은 일반 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의 특성,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비 높은 부분이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입니까? 지역적 시장입니까? 지역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이를 가려서 우리 흔히 시장의 지역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시장의 국지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일반 재화 이와 같은 경우는 시장일 때 전국을 다녀서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전국을 다녀서 형성될 수가 없다. 지역적으로 또는 국지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 그럼 어때? 일반 재화에서 다른 특별한 성질이다 할 수 있겠죠. 시장의 지역성, 국지성이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양거래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거래 1번 한번 보세요. 시장의 지역성 또는 국지성이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더니 각각의 시장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매수와 매도자를 갖게 된다. 또한 그 수는 소수로 한정이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로 한정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 쯤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는 소수의 구매자와 소수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동네 3번 봅시다.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도 아파트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할지도 강남에 위치하느냐 강서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4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뉘게 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다 알 수 있겠지요. 같은 지역을 할지라도 부동산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 유사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강남 내에서도 어디 위치하냐 여기에 따라서 유사한 부동산 할지라도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입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네요. 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그라미 6번.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도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우리가 이제 교재 5장입니다. 정책론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외부 효과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도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 내용은 정책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양거래 2번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 양면성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도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추상성 및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도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요. 참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나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우리 여러 차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죠. 우리 교재 봅시다. 양골 2번.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라는 건데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중간점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참 시장이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는 얘기 결국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장이 쪼개질 것인가? 어떻게 분화되어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할 것인가? 인데 먼저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자 시장이 어때? 분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시 이 용도별로 시장은 또 어때? 쪼개진다, 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세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강남 부동산 시장, 강서의 부동산 시장 이처럼 지역별로 나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보세요. 강남 내에서도 참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시 어때? 용도별로 시장은 또 쪼개진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용도별로 시장은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또 해봅시다. 이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용도를 할지라도 다시 권리 형태별로 시장은 다시 또 쪼개진다는 것에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 내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라 할지라도 다시 어떻습니까?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다. 참 권리 형태별로 시장은 또 어때? 분화된다.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오래 쓸 수 있다. 이것은 영속성 또는 뭐 내구성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부동산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용도별로 권리 형태별로 우리한테 분화된다는 이야기여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양호 3번 내용이에요. 양호 3번 봅시다. 부분 시장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 권리 형태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의 분화 현상, 즉 세분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그 부분 봅시다.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세분화된 것은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용도별로 세분화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동일한 지역, 동일한 용도라 할지라도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등 권리 형태에 따라 부분 시장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권리 형태별로 세분화된 것은 영속성, 내구성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 권리 형태별로 분화가 된다.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요 공급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수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급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 같은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먼저 보세요. 이제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 간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부증성,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거지요. 다음 개별성, 모두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 다르서 물리적으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참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를 수급 조절의 혼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아파트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아파트에 수요 급증하면 당연히 아파트에 신규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공급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착공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한다더라도 이 급증하는 수요를 신규 공급을 통해서 곧바로 뒷받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신공급이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신공급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에 대해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겠죠. 참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해서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은 가격은 급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가격이 급등해서 초과 요인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신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가격은 균형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수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네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4번 여기 보시면 수급 조절의 혼란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이처럼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수요와 공급 조절의 혼란성, 즉 수급 조절의 혼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 끝부분보세요. 이는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들 때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참 아파트는 수요가 급증했어요. 이게 뭡니까? 상황이 변했다는 이야기지요. 참 상황이 변해도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그 얘기지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참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뭐 때문입니까? 수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품의 비표준화성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라는 걸 들어볼 수 있겠는데, 자, 이는 이런 생각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은 표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품을 표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표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일반 재화에서 대체 가능성은 낮아지겠지요. 또한 상품을 표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면서 일가의 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양으로 5번 내용이에요. 봅시다. 자,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어떤 성입니까?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상품의 규격화나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제어에 대체성이 낮죠. 또한 일가의 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가의 법칙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내용이죠. 동일한 시장에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걸 일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될 수도 없고 또 하나의 가격이 나온다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일가 법칙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상품을 표준할 수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장의 비조직성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그러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직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상품을 표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과 이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 소매상이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아파트 도매상이다, 땅 도매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을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을 표준화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래서 도매상, 소매상 이 같은 유통기구를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을 조직화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양으로 6번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줄 중간쯤 등등으로 인하여 상품별 시장의 조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가 없더라.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7번째 거래의 비공개성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내용을 알리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비공개성이에요. 알리려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거래의 은밀성이다.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 이걸 거래의 은밀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도 뭐 때문에 대표로 우리가 개별성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개별성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어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거래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내가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한다. 이처럼 거래 비공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장의 특성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특히 이 부분 조심합시다. 자, 상품은 표준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여서 비표준화성이다. 다음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없다. 비조직성이다. 거래 내용을 알리려 한다. 거래 비공개성이다. 이 세 가지는 B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비공개성이다 생각하시고 모두가 개별성이란 특성과 어때?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양과 7번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소개했는데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의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개별성에는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를 거래의 비공개성 또는 거래의 은밀성이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투명해진다는 거죠. 또한 정보 수집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내가 그럼 정보를 얻고자 할 땐 동그라미 번 정보 탐색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필요한 정보 수집은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튼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B자 조심하시고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8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적 제한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이도 여러 가지 특성 때문이죠. 먼저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양을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겠죠. 누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제한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로해서 법적 제한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참 부동산은 부증성이란 특성이 있고 또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제어다 보니까 법적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도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으로 8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부동산은 부증성의 특성이 있으며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물로 일반 재화에 비해 법적 제한이 많다. 이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 초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9번째입니다. 9번째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 들어볼 수 있는데 부동산의 매매 기간은 길다는 이야기예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자료 해봅시다. 부동산은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기 때문에 자 취득서 처분까지는 어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 수 있겠죠. 처음 운용의 가장 대표가 뭡니까? 임대업이다. 그럼 임대업이 가능하면 뭐 됩니까?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내구성, 자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참 영속성, 내구성의 특성으로 해서 이 운용의 과정이 내포된다. 임대업이 가능하다냐 해서 취득서 처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팔고자 합니다. 팔았는데 쉽게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뭐 됩니까?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고자 해도 잘 안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매매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내가 팔고 해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결국 어때? 이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 매매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환금성 굉장히 낮은 상품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할 수 물론 시장 가치에 손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좀 시장 가치에 손실 없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냐. 이걸 어때? 환금성 또는 유동성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현금으로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어렵더라. 그래서 자 유동성 또는 환금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매매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의 고가성, 영속성, 내구성 등의 특성을 하여 일반적과 달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매매 기간의 장기성 이렇게 표현하겠죠. 또한 단기거래 곤란해서 단기거래 곤란성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성을 하여 부동산 상품의 유동성이나 환금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 기간이 길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때?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기 때문에 취득서 처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설명이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내가 사더라도 쉽게 사는 게 아니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팔더라도 쉽게 팔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매매 기간은 길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생각하시고 교재 지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매매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의 유동성이나 환금성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10번째 상품의 고가성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상품은 워낙 비싸라는 이야기여서 상품의 고가성이다. 이 같은 특성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번째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내 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고 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출 금리가 어떻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럼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싸게 빌려서 살려고 한다. 그럼 수요도 증가하겠고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자도 싸게 빌려서 아파트 지어서 더 공급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럼 내가 돈 빌려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하겠죠.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금리 이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금리 이 자체는 뭡니까?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되겠죠.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때문에? 부동산품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봅시다.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오늘 1번 금리의 상승이나 하락 등 이처럼 금리의 상승이나 하락 등 자금의 유용성은 즉 자금 조달 가능성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사고자 해도 쉽게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소수의 매도자, 소수의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동그라미 3번 워낙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의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워낙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사더라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겠다. 팔더라도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 이도 고가성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4번 일반 재와 달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구매 기간이 장기화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10가지를 살펴드렸어요. 제목 중심으로 잘 이어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라고 했죠. 1. 우리는 시장의 지역성 또는 국지성이다 표현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시장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1.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표현했죠. 다음,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을 표준화할 수가 없다. 비표준화성. 다음,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가 없다. 비조직성.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거래 비공개성.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적 제한이 많다라는 거지요. 매매 기간은 길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상품은 워낙 비싸다. 고가성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특성 10가지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고,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론에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안전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1절 부동산 시장의 의미 및 특성이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결국 1절에서는 이제 시장의 기능과 특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기능, 특성 설명 다 드렸죠. 이제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를 보시면 2절 주택시장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본 과정에서는 몇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이번 챕터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인데, 여과 과정은 흔히 우리가 필터링 현상이다 또는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의 여과정, 순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주택시장은 딱 두 가지로만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 시장이 있고, 저가 주택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 시장은 오로지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고가 주택 시장과 저가 주택 시장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결국 어때요? 고가 주택이 거래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고가 주택은 흔히 우리가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저가 주택이 거래된다 할 수 있겠죠. 저가 주택은 저급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고가 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가 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그럼 도대체 이 일정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는 이제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우리 편의상 이래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자, 빌라와 판잣집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빌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인 고가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잣집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가 주택이다 이렇게 편의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처음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가 주택을 자꾸 지어내면 주택 수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의 질적 수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가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저가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신축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저가 주택에 대해서. 자, 고가 주택은 신축을 금하는 건 아니겠죠? 왜? 고가 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 되기 때문에 신축을 금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가 주택에 대해서만 신축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가 주택 자꾸 지으면 주택의 질적수는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주택에서는 신축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고소득 계층은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 저소득 계층은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고소득 계층은 고가
고가택을 수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고소계층은 고가택을 수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고가택 시장에 참여한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저소계층은 고가택을 수요할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처럼 고가택을 수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소계층은 고가택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디 참여합니까? 저가 주택시장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우리가 주택의 여과정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틀어버리면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우리가 주택의 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에 신규의 주택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그때 신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면 이 신규 주택은 자 고가주택일까요? 저가주택일까요? 당연히 고가주택이다 할 수 있겠죠? 왜? 저가주택은 자 일정 수준 이하에 들어서 신축을 금하고 있다 가정을 했죠. 가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당연히 이는 어때? 고가 주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누가 사용하게 됐습니까? 이처럼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은 누굽니까? 바로 고소계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고가주택은 누가 사용이 됩니까? 바로 고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기존에 고소계층이 이 주택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인데 시장에 신주택이 공급되면 고소계층은 자, 이 주택에서 이 주택으로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동한다. 그럼 자, 이 주택은 누가 사용이 될 것인가? 결국은 누가 사용이 됩니까? 바로 저소계층이 이 주택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이 되면 이는 어때? 고소계층뿐만이 아니라 저소계층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주택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초에 이 주택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계층이 사용했죠. 이제는 누가 사용이 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는 주택이 순환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이제 주택의 여과정 또는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와 연배가 비슷하면 다 느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형은 맨날 새 옷만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 거 옷 지속적으로 물려 입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이거 같은 게 바로 여과정, 순환과정이다. 물론 그 시절은 그랬지만 지금은 형만 새 옷 사주고 동생은 새 옷 안 사주면 난리 나겠죠. 지금은 형, 동생 마찬가지로 다 새 옷 사주는 그 같은 시대입니다. 과거에 저희 시대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같은 주택의 여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상향 여과라는 게 있습니다.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 다음은 하향 여과라는 게 있다. 참 두 가지인데 자, 우리 시험에서도 상향 여과냐 하향 여과냐 이 용어를 또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래서 하세요. 상향이다. 그럼 위쪽으로 향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쪽으로 향한다. 하향이면 뭡니까? 아래쪽으로 향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이처럼 저가 주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저가 주택이 재개발이 되거나 다음은 수선, 개보수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저가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주택의 질적수준이 위로 올랐다. 향상할 수 있겠죠.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상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초에는 저가 주택이요.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했겠죠. 처음 저소계층이 사용했던 이 주택을 재개발, 수선, 개보수 통해서 고가 주택으로 전환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고가 주택은 저소계층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없다. 자, 보세요. 저소계층은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없다라고 우리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고가 주택은 누가 사용이 됩니까? 바로 고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이 고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랍니까? 상향 여과란다. 그래서 저가에서 고가로 위로 올라갔죠? 저소에서 고소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상향 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반대로 이제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어때? 고가에서 저가로 질적순이 어때? 떨어졌죠. 아래로 향하니까 하향 여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당초에 고가 주택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계층이 사용을 했겠지요. 고소계층이. 그렇지만 저가 주택으로 전환되면 자, 고소계층이 떠나고 이 주택은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럼 고소, 저소 아래 떨어졌죠. 하향 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의 여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상향 여과, 하향 여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어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튼 위로 올라가면 상향 여과다. 아래로 떨어지면 하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같은 이제 여과정 상향 여과, 하향 여과가 있다는데, 자, 우리 이 주택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이 주택을 봅시다. 자, 이 주택 보세요. 자, 이 주택은 당초에는 누가 사용했습니까? 바로 고소계층이 사용했지요. 이제는 누가 사용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고소계층이 사용된 주택을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상향 여과입니까? 하향 여과입니까? 바로 하향 여과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택에서는 하향 여과라는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당초에는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계층. 이제는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다. 그래서 고소, 저소 아래 떨어졌죠. 그럼 고소, 저소 아래 떨어졌다. 뭡니까? 하향 여과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하향 여과가 이루어졌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주택 여과정 두 가지가 있다. 상향 여과, 하향 여과 일통해서 어때? 주택의 질적 수준의 변모가 이루어져 있다 알 수 있겠죠. 주택 수준의 주택의 질적 수준의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세요. 저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고가주택에서 저가주택으로 질적 수준의 변모가 이루어지죠. 또한 일동에서 소득 계층 간 이동이 이루어진다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고소에서 저소득으로 소득 계층 간 이동이 이루어졌다 해서 우리는 주택 여과정 일동에서 주택의 질적 수준의 변모가 있다라는 거. 다음 소득 계층 간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분리라는 게 있어요. 주거 분리. 주거 분리는 또 용어 정리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거 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득 계층 간이에요. 소득 계층에서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이다. 처럼 고소득, 저소득, 소득 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주거 분리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점이 출제했죠. 주거지역과 상업적이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 아니죠. 주거 분리는 뭘 합니까? 주거지가 분리된 현상이다. 어떻게? 소득 계층에 따라서 고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 처럼 소득 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는 뭡니까? 소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소득의 문제로 해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시겠죠. 이 같은 일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야. 일정 지역에 고소계층은 고소계층이 모여 있고 저소계층은 저소계층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소득 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된다. 이게 뭡니까? 주거 분리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또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죠. 이 같은 일정 지역에 자 부촌은 남고 빈촌은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부촌, 빈촌 이렇게 해서 소득 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된다.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주거 분리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용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절 주택시장 분석이다. 이원에서는 저희들이 용어 정리 몇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교재 통해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2번 챕터 주택의 여과정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를 보세요. 주택의 여과정이란 주택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고소계층은 신규주택으로 이동하겠지요. 고소계층이 사용하던 기운택을 저소계층이 이동하게 되므로 신규주택 공급은 저소계층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죠. 시장에 이처럼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당연히 신규주택은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고소계층이 사용해야 되겠고 기존에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이 주택은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에 신주택이 공급되면 고소계층뿐만 아니라 저소계층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주택이 순환이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주택의 여과정, 주택의 순환 과정이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주택의 여과정에는 상향여과, 하향여과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과정이다 된다면 하향여과를 지칭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거래 1번. 주택의 여과 과정 분석을 위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과정 1 분석에서 몇 가지 가정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양거래 2번. 주택의 상향 여과다. 양거래 3번. 주택의 하향 여과다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주택의 상향 여과냐 하향 여과냐 이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거래 2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저가택이 수선 또는 개보수 재개발되어 고가택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저가택에서 고가택으로 위로 올라갔죠. 뭡니까? 상향 여과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저가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결국 저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고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럼 하위에서 상위, 즉 저소, 고소로 위로 올라갔죠. 뭡니까? 상향 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양거래 3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그럼 고가택으로 아래 떨어졌죠. 하향 여과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고가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결국 고소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그럼 자, 어때? 상위에서 하위로, 즉 고소에서 저소 떨어졌죠. 하향 여과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다음은 157페이지를 보세요. 여름 교재 157페이지는 양고로 5번 주택의 여과정의 효과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를 보세요. 주택의 여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자, 이처럼 우리 여과정 일동에서 주택의 질적 순의 변모가 있다. 소득 계층 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해 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58페이지는 세 번째부터 주거분리다 소개했죠. 주거분리 여기서도 우리가 의의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양고래 1번 보세요. 자, 주거분리란 도시 내에서 소득 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한 현상으로 고소계층의 주거지역과 저소계층의 주거지역이 어때?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계층과 저소계층, 소득계층 간의 주거지가 어때? 분리된 현상을 주거분리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이는 소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적 현상이 아니라 인문적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왜? 소득의 문제니까 인문적 현상이 되겠지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적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절 주택시장 분석이다. 2월에서는 자, 주택의 여과정, 주거분리 용어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절로 넘어갑니다. 159페이지 내용이 되겠는데 3절은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때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정보에도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자, 먼저 과거의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과거의 정보는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다, 과거의 부동산 거래량이다, 이처럼 역사적인 자료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을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현재의 정보가 있습니다. 현 정보는 이제 막 공표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발표된 기사 정도는 어때? 현재 정보로 보셔야 되겠지요. 처음 현재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미래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 미래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 정보는 미공개 정보다 할 수 있겠지요. 미공개 정보다 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때? 내부자 정보다 또는 사적 정보다 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가 뭡니까? 미래의 정보다라는 겁니다. 정보의 유형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다. 현재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을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효율적 시장이다. 이 부분은 우리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에 먼저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거래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식거래를 해본 적인데 차트로 분석하는 거죠. 이때 차트를 분석은 과거의 주가라든지 과거의 거래량 일통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주가나 거래량 과거의 정보가 되겠죠. 그럼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차트 분석한다. 이때 여러분이 뭡니까? 기술적 분석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보에는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느냐. 결국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도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는 뭐에 따른 분류입니까? 바로 반영된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같은 정보 중에서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가격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과거의 정보가 가격에 반영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된 과거의 정보 이걸 통해서 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왜? 이미 과거의 정보는 가격이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정상 이윤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과거의 정보를 분석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적 분석 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 오로지 정상이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네요. 이처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 뭡니까? 바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이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는 반영되지 않았다 할 수 있겠죠.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는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이때는 초과 이윤을 얻어볼 수가 있다. 왜?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현재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을 뭐라 했습니까? 바로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이 성립이 된다면 이것은 기본적 분석 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초과이윤을 얻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필요하더라. 그럼 자, 현재 정보나 미래 필요했죠? 일선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가격이 어때? 신속 정확하게 반영 시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나 현 정보는 이미 어때?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과거나 현재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로지 정상이만 얻을 수 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이를 통해서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익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로지 정상이만 얻을 수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럼 반영되지 않으면 미래 정보가 관련된다면 이때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영되지 아니한 미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래서는 정보 비용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역시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다. 오로지 정상이익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정보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있다. 이때 과거의 정보가 가격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 시장이 뭡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 되겠지요. 다음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가격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 시장이 뭡니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과거, 현재, 미래형까지 신속 정확하게 반영 시장이다. 이게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과거, 현재, 미래 여기까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 효율성 정도는 가장 뛰어나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효율성 정도는 어때? 약성보다는 준강성이 뛰어나고 준강성보다는 어때? 강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효율성 정도가 가장 뛰어난 시장이 어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비용도 존재치 않는다. 왜?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어떤 효율적 시장일지도 자, 약성, 준강성, 강성, 어떤 효율적 시장일지도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상인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통해서는 어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비용이 필요하다. 물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정보비용도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떠한 효율적 시장일지도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정상이익은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강성 효율적 시장만큼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익도 존재치 않고 정보비용도 존재치 않는다. 그래서 어때?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부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완전 경쟁시장 여기서는 정보비용이 존재치 않아야 된다 그랬죠? 시장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 초과이익도 존재치 않고 정보비용도 존재치 않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부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과이익도 존재하고 정보비용도 존재하는 약성, 준강성 이는 어때?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디랍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영은 어디까지입니까? 약성 그리고 준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다라는 이야기. 결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영은 약성, 준강성, 효율시장 여기까지. 그럼 약성이냐 준강성이냐 이 같은 효율성의 정도는 어때?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하시고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학자들은 어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159페이지 보세요. 네, 159페이지는 1번 챕터 자, 효율적 시장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자, 효율적 시장이란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라는 이야기. 처음 정보가 가격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양고로 1번 봅시다. 양고로 1번 첫 번째 줄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지요.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란다. 이런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 2번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를 통하여 자 이처럼 우리 설명했죠. 어떤 효율적 시장일지라도 반영된 이 정보를 통해서는 정상 이윤은 얻을 수가 있지만 초과 이윤은 어떻습니까? 초과 이윤은 획득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 3번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효율성의 정도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깝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60페이지예요. 160페이지 보시면 양호 3번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 부분이에요.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호 3번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다. 그래서 한 7줄 나와 있죠.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평고로 1번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다음 페이지 편고로 2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평고로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분도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양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꼭 편거로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편거로 2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 편거로 3번 강성 효율적 시장 밑줄 그어놓으시고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5번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편거로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번 챕터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5페이지 봅시다. 165페이지는 이제 확인학습 문제다. 1번 문제 하나 풀어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장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2회 때 출제된 문제네요. 1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도 아파트 입지한 시장질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 그랬죠. 자, 보세요.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일지도 강남에 들어서느냐 강서에 들어서느냐 이처럼 입지한 시장적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2번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 시간의 소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 이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 초래될 수 있다 설명드렸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도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자 국지성은 뭡니까? 시장이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자 잘못된 문장이다. 알 수 있겠죠?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동일한 지역 내에서 유사한
부동산 일자도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되지만 유사한 부동산 일자도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위치나 뭐 용도 등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5번 질문 동일한 가격 형성된 이는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문장 고르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 3장 부동산 시장도 다 맞춰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교재 4장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2016년도에 여러분께 촬영해서 제공이 되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4장부터는 2017년 새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년 얼마 남지 않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 2017년도 새해가 밝았을 겁니다. 그 달짜도 우리가 마지막 인사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2016년 한 해에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 새해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마무리 이 표현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좋은 용어인데 우리가 2010년 남은 기간 때 마무리 잘하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마무리 이 안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마음 먹은 게 뭡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거란 이야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2017년도 부지런히 달려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2017년도 새해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자, 마무리하자.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새해도 더욱더 굳은 마음으로 우리 학습에 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더 노력해서 더욱더 여러분께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